데이트 폭력 등범죄 거듭 사과했지만 저한테 뭐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이 사실은 이 전두환의 후예들이거든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혁과 미래가 없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해한다고 핑계대지 않을 겁니다. 발목을 잡으면 발목 잡은 손을 차고 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복수 혈전에 미쳐있는 세력들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시대로 되도록 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이번 주에 민주당의 심장부로 통하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과거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해서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하동대 기자, 예. 오늘로 대선이 딱 102일 남았어요. 호남 민심, 압도적 지지 이재명 후보 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이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모두 93, 4% 지지를 받았고, 뭐 그 이후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떨어졌을 때도 거의 90% 가까운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한 여론조사 보면 한 65% 안팎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관 윤석열 후보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두환 관련 발언하면서 거의 호남에서 지지율이 2, 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쭉 올라오더니 거의 20%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그게 호남에서는 이거 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을 어제부터 이제 3박 4일간 돌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후보의 당내 후보의 협력, 이거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거의 이낙연 당시 후보하고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거의 맞비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그 고향 영광 지역 가는데, 거기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미 이낙연 후보가 거기에 일정이 없다라고 했지만 다음에라도 호남을 내려갈 때 이낙연 후보가 동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호남 지역에 정서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좌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호남행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원 사격을 기대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다른 지역 일정이 있다. 호남 방문 계획은 전혀 없고 일절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원 사격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지원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강훈식 그 전략기획본부장이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내려갈 때 뭔가 극적인 어떤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전 후보 측에서 그럴 리 없다. 지금 우리는 다른 일정이 있다. 라고 아주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번 그 호남 방문 때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를 지금 껴안지 않으면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 측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대위가 지금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다시 지금 재구성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로 지금 선대위가 다시 구성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용광로 선대위라고 그래서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다 또 뿔뿔이 헤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부채 의식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직에 이낙연 후보 측의 인물들을 이제 기용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끌어안는 모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호남을 다시 한번 방문할 때 그때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내려가는 아마 그런 보관들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끝까지 아마 함께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시점 자체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찾아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도중에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서명하고 막 주민 발의하고 해서 냈는데 날치기로 이걸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억울해서 회의장에서 좀 목 놓아 울었는데 그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과 사범이라고 맨날 놀림받는데 그 전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쁜 짓 하다 생긴 건 아닌데 자꾸 문제 삼아요. 너무 빨리 이 댓글이 올라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는데요. 한 분 더 잡으셨나요? 네. 여기 있다. 음주운전 전과자, 잠재적 살인마. 나보고 한 소리인데? 아니, 잡았다 요놈. 아니, 잡았다는 잡았습니다. 아니고. 네, 어쨌든 제가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네, 뭐 이런 얘기해도 제가 다 인정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음주운전을 두고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전과 중 하나였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걸 두고는 성남의료원 불발에 항의하다가 벌금을 받은 거다. 나쁜 짓에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청년환경운동가들 만나서도 규칙을 일부 어기면서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최지문 교수님. 네. 물론 나쁜 짓은 나쁜 짓 때문에 전과가 된 건 아니지만 전과는 엄연한 전과인데 저건 발언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본인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성남에 이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서 그게 이제 조례로 시민들 동의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성남시 의회가 이거를 이제 조례를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분들이 와서 계시다가 그 날치기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집기도 던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 공무집행 방해가 됐는데 행동 자체는 그거는 뭐 법에 어긋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의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원래 의도 자체가 무슨 뭐 거기 가서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시민 입장에서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어쨌든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행동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의도 자체가 그런 본인이 그런 걸 의도하고 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뭐 그 뭐랄까요 행동 자체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 자체가 공공의료원인 성남의료원을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했는데 그게 성남의회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예. 뭐 그냥 단순히 목 놓아 울은 거 가지고 처벌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 여러 가지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떤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물론 뭐 그런 사고방식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날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뭐 이런 이제 이 대통령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헌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법을 집행하고 법의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법치주의를 지키는 이런 역할을 맡는 최고의 직책이 바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목적이 정당하면 그런 일탈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법 집행을 어떻게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옛날에 후보실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내가 이거 정당한 목적 때문에 했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안 될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어떤 면에서 내가 정당했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음주운전도 그렇습니다. 지역 사업 활동가들하고 뭔가 논의를 하다가 술 한잔 먹고 가서 음주운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을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이 법에 대해서 엄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국민들한테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우리 법에 언제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목적이 정당하면 뭐 아무런 이 수단에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자꾸 자신의 변명처럼
들리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현정 의원의 예.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제목만 보면 상당히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 특수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모르신 분들,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걸 저 설명을 하는 거고 음주운전에서는 본인이 사과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다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잘 모르신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사안이죠. 과거 자신이 변론한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고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조카분 변호사 그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아까 했는데. 네, 또 당시 이 후보의 조카가 휘두른 흉기를 피하려다가 아파트에서 추락했던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 이재명 후보 일가 측에서 사과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데이트 폭력이란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 기자, 일단 이 후보는 사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이 후보의 이 표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2006년 사건이거든요. 2006년 사건에 그 이제 여친 집을 밤중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여친과 그리고 그 엄마를 이제 살해하고, 사실은 만약에 그 아버지도 그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살해될 뻔한 그런 일가족 사실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아주 가벼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게,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살인 사건 자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데이트 폭력은 1년에 12,000건씩 이렇게 많이 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진짜 아주 희대의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 아주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사건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 포장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이제 사과를 최근에 많이 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과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범죄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살해 사건에서 이 가족이 죽었던 사건을 모든 범죄 피해자는 다 억울한다. 이분도 억울해하는 거 뭐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기자가 또 한 번 더 물어보면 다른 얘기 합시다 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말보다도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볼 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려면 진짜 그런 말만 사과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들도 진실로 사과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사과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카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을 근거로 가명을 요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호를 했습니다. 조카 살인 사건 바로 다음 해입니다. 2007년도에 성남에서 동거녀를 또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 이때는 법원이 받아들여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이 범인은 내년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도 10월에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을 두고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가명에 분노한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근거로 가명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변론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총공세를 펴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는 결코 단순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이 후보는 흉악 살인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변호하며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삶 자체가 참담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이제 변론을 할 때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약간 이중잣대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순자 씨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작 했어야 될 문제를 이제 와서 장례식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으니까 그 사과한 게 아니냐 이제 의문 제기한 거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문제가 이제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려고 하니까 먼저 이제 사과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본인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이제 민변 소속의 인권 변호사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모든 사람을 다 변호할 수 있습니다. 뭐 악마라도 변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렇다면 인권 변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쭉 한 사건을 보면 예전에도 보면 조폭 관련된 사건을 2번이나 변호를 했고요. 또 자기 조카 관련된 조폭 관련된 사건도 4차례나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를 만났을 때는 나는 형사사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어떤 본인의 반성, 과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성이 있느냐. 그냥 이게 선거 때 되니까 이제 필요하니까 계속 사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꾸준히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변호사 이재명과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은 다른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과 입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사과가 아니듯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페인용으로 저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는 이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이재명은 모든 변호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피의자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호를 하고 변호사가 누구를 맡았는데 그 변호사를 비판하진 않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당시 이제 지금 법도 아직까지도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피의자를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본인의 조카잖아요.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조카가 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봐서는 이거는 이런 심신미약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변호를 하면서 변호사 입장에서 피의자를 대변한 문제는 변호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나 임무 자체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변호를 했냐.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 중에 혹시나 나중에 정치인 되신 분들 그 전에 변호한 모든 거 다 그러면 뒤집어서 그거 제대로 변호했는지 왜 그런 사건을 변호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피의자를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래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겁니다. 네. 국선 변호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국선 변호인 당연히 국가에서 변호사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자기가 사선 변호인을 했느냐는 문제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이 계속 인권 변호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어느 변호인이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원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면 본인은 삼촌이잖아요. 결국은 조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물론 말씀하신 국선 변호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가능한 한 더 좋은 어떤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본인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분 얘기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